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최근에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뽑아본 것들이거든요. 자, 세 개를 다 첫 번째 거 볼까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너그러운 분석을 한다.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제가 가장 또 그 공부할 때 반드시 하라고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답 근거를 분석하라는 거 하거든요. 오답 근거를 분석하라는 거. 근데 오답 근거 분석하실 때 이런 거 있죠. 다시 보니까 알겠던데. 잠깐 실수했던 거다. 그쵸? 아는데 틀렸다? 알면 안 틀려야죠. 아는데 틀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너그럽게 원래 아는 거다. 보니까 70점이면 75점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계속 그걸로 점수가 안 오를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아는 건데 잘못 봤구나. 괜찮다가 아니라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너그럽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봐주셔야 되고 그걸로 끝까지 발목이 잡히실 거예요. 오답 근거 분석을 하고 오답 노트하고는 조금 다른데 오답 노트 작성은 이제 개인 성향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성을 좀 해야만 공부를 한 것 같다라는 얘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막 적고 있는 것이 좀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최소한 하실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오답의 근거를 단어로라도 적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단순 문장 해석 실수 또는 계산 연산 실수 또는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 또는 어떤 정보를 못 보고 넘겨버려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진짜 틀린 위치 찾는 거예요. 진짜 틀린 위치. 10개 중에 3개 틀렸구나. 이런 게 아니라 각각 3개 틀린 근거를 분석해 보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잔실수가 실력이 돼버립니다. 그걸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너그럽지 않게. 여러분 본인을 속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니까 70점 아니고 80점이었구나. 기분이 좋겠죠. 그날 당장은. 그렇죠. 근데 이게 실질적인 결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복모로 가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학생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많이 느꼈던 점이에요. 어떤 초반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복모만 잔뜩 풀고 복모만 몇 개 풀고 있는데 점수가 40점 돼서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봤어요. 그렇죠. 절대로 오르지 않을 겁니다. 복모만으로는 얘기 드렸지만 문제 유형과 양에 한정이 있는 그런 자료일 뿐이에요. 복모는 확인용 자료입니다. 얼마큼 했는지를 내가 출력해 보겠다는 거. 그래서 시험 뒷단 한 1, 2주 전쯤에 보는 거 의미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앞에 있는 그 순서를 계속 따라가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앞에 것을 다 못했는데 당장 시험이 떴습니다. 그때는 풀어볼 이유는 있어요. 해당 기업의 유형들을 한번 내가 미리 점검을 해볼 필요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미리 복모부터 이건 아닌 겁니다. 복모를 20개 풀었다. 아무 의미 없으실 거예요. 점수는 딱 거기서 멈춰 있을 겁니다. 왜 문제형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공부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수능도 모의고사만 잔뜩 보시고 공부하셨나요? 그거 아니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과목당 교재도 풀고 이론도 공부하고 암기도 이렇게 해줄 텐데 근데 NCS는 이상하게 모의고사만 의존적으로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시거든요. 수능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진짜 얘기를 드릴 부분이 많은데 자, 요거 이런 카페나 요즘에 그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글들이 이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정보들이 아니에요. 저도 항상 매일매일 검색을 하고 보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요 불필요한 정보 중에 한 가지가 출제 대행사 얘기하는 거. 여러분 출제 대행사가 대략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뭐 행동과학, 영상과연, 뭐 휴노, ORP, 뭐 사람인, 인크루트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휴스테이션, 능률어페. 근데 제가 쭉 찾아보다가 그냥 멈췄는데 한 53개까지 찾다가 멈췄어요. 너무 많아요. 대행사가. 그럼 대행사의 출제 유형 특징을 알아보겠다? 어디까지 알아보실 건데요? 기업들은 최소 1년 이내에는 대행사를 바꿉니다. 바꿔요. 그러면 바꿀 때마다 계속 알아보실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또는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같은 경우 최근에 사람인 인크루트 대행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사람인과 인크루트는 문제 출제 업체가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인이 선택이 됐으면 그 사람이 다시 외주를 줍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도 문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매번 다른 사람한테 그 외주 업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매번 그 사람인의 유형은 그 교수님의 유형인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물론 NC에서 초창기에는 대행사가 몇 개 안 됐어요. 그때는 그 업체 유형에 좀 맞춰서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뭐 행과연 유형, 효능형 유형, 한산응 유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대행사가 이렇게 많아진 상태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우리 유형은 이런 거다라고 먼저 제시하고요. 그에 맞춰서 출제를 하는 편인 거죠.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스타일이 다르던데 스타일은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코레일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복원을 해요. 그런데 해커스가 복원한 유형과 이사가 복원한 유형과 W사가 복원한 유형은 살짝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영화 줄거리 소개할 때도 A가 B가 얘기한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스타일 차이는 유형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대행사에 신경 쓴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 60개를 다 분석하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그 기업의 최근 유형이 무엇이었는지 정도만 가지고 준비하시는 그게 맞죠. 아까 얘기했던 P셋형인가, 모듈형인가, P듀형인가, G셋형인가 정도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공부 순서를 잡으시는 이게 제일 적합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도 얘기 드리냐면 명분 찾기라고 얘기 드려요. 명분 찾기. 대행사에 대한 탓을 하는 거.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이만큼을 했어요. 이만큼을. 그런데 이 상태로 공부하게 되면 여기서 시험이 이렇게 나오든 공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어떤 사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공부 범위가 요것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살짝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 이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문 찾기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영어로 안 나왔다. 대행사가 달랐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하는 방법대로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